자, 납세무자의 몇 가지 특례가 있는데 괄호 4번목에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있죠? 읽어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뭘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한번 볼래요? 갑이 을에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게 여러분들 이거를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양도를 하는 게 유리해요? 증여하면 무슨 세금 내야 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증여세가 세요? 양도세가 세요? 네? 증여세가 훨씬 더 세죠. 일반적으로. 왜요? 왠지를 과세 표준이 여기는 16억이지만 여기는 6억만 과표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세다, 양도세가 세다. 증여세가 센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응? 몇 달째 이해만 하고 있어요. 응? 이게 맞죠? 응.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해요, 양도를 해요? 증여해요, 양도해요? 양도하겠지.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게 이런 양도는 응? 이런 양도는 세무서에서 인정할 수가 없지. 너는 양도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가장의 양도일 거야. 맞죠? 그래서 원칙은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할지라도 직계 좀비 속의 관계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고팔 수 있죠. 만일 뭐가 된다면 입증한다면 이건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래서 입증한 경우가 뭐야? 봤더니 공매나 경매 또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라든지 또는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다든지 또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든지 그러면 이때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을의 취득세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 우린 취득세 납세무자를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을의 취득세가 이게 유상으로 취득한 건지 무상으로 취득한 건지 뭐가 틀려진다? 세율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이건 원칙적으로 무슨 취득으로 보겠다? 예? 무상 취득,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보죠. 그럼 몇 프로예요? 3.5%죠. 무상으로 취득한 것,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니까. 오케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해야 된다면? 입증이 된다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면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증여세가 많이 줄어들죠. 조금의 하자가 있다면 취득세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 0.5% 정도 더 커질 수는 있죠.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1번부터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공매, 경매, 파산 선고 이런 것들. 제가 요약 또 프린트물에도 써놨어요. 프린트물에도 써놨으니까 그거
사유들. 근데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별표 5개예요. 그러니까 5개 만점에 5개야. 최근에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뭐가 된다?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특히 요거. 특히 배우자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몇 개가 된다? 여기 또 뭐 취득한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은 결국 세율이 몇 프로다? 3.5%다. 입증이 됐다면 무슨 취득으로 보겠다?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 몇 프로예요? 4%예요.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을 반드시 외워놔야 되겠지. 아셨죠? 두 번째. 부담부 증여예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보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2번으로 가 있죠? 그 네모 2번을 숫자 2번으로 좀 고쳐주시면 되죠. 네모 2번을 숫자 2번으로, 네모 3번을 숫자 3번으로 고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아시겠죠? 자, 부담부 증여 볼게요.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부담부 증여가 되면 이거는 자,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2억이죠. 채무감소분은 3억이죠.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고요? 증여세 내고. 채무가 줄어들었어. 내가 내 재산을 주면서, 내가 내 부동산을 주면서 내 부채가, 내 채무가 감소가 된다면 채무가 감소가 된 것은 뭘로 본다? 유상 이전으로 보겠죠. 그래서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관점이 잘못됐어. 얘는 국세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 우리는 지금 뭐 배울 거예요? 지방세 중에서 의뢰, 취득세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취득가액이 얼마지? 5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다면 부담부 증여 시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채무 인수액을 뭐한다? 포함한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취득가액은 채무 인수액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때 세율은 얼마죠? 세율은? (2억에) 대해서는 3.5%.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되겠죠? 4%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최초의 협의 분할에 의한 취득은 법정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협의 분할이 된 이후에 재협의 분할이 이루어져서 지분 비율이 증가된 자가 있다면 그 증가된 비율에 대해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3.5%가 되는 거죠. 한 번 협의 분할이 된 이후에 원래 9대1이었어. 9대1로 협의 분할을 했어. 근데 마음이 아파. 그래서 6대4로 다시 변했어. 그럼 1이었던 자가 4가 되었잖아요. 그 3만큼 재협의 분할에 의해서 증가되었죠. 그럼 무슨 취득을 보겠다?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보겠다. 몇 프로예요? 3.5%. 다만 이런 재협의 분할이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이때는 증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까지 제가 정리해놨어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엇의 납세모자예요? 취득세 납세모자. 자. 등록면허세인데요.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인데, 자, 몇 페이지지? 38페이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41페이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납세무자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구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권리자예요? 예?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등기 권리자란 누구죠?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하면 지상권자,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자. 즉 등기 권리자란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증대가 되는 자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등기 권리자를 외우지 말고 등기 권리자의 의미를 더 깨닫는 게 좋아요. 등기 권리자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증대가 되는 자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이 전세권자는 자 보세요. 아버지의 돈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전세권 설정 시에 납세무자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라고 했죠. 등록면허세만큼 형식주의라고 했죠. 실질은 아버지가 전세권자이지만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아들 이름으로 돼 있다면 이때는 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철저하게 무슨 주의예요? 형식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등록면허세는 공부하고 말 것 없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야. 이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지?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족하다? 외관상의 권리자. 실제 권리자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전세권이면 전세권자, 저당권이면 저당권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표현만 쓰면 되는 거지.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만 알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선생님, 전세권을 말소해요. 누가 납세무자여야 돼요? 전세권을 말소하면 전세권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는 누가 져야 되죠? 전세권을 말소를 해요.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설정자 또는 소유권자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이걸로 끝. 아셨죠? 자, 재산세 납세무자 들어갑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들어가요. 페이지 48페이지. 재산세 납세무자 페이지 48페이지.
자, 재산세 납세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언제 현재? 6월 1일 현재 누가 진다? 사실상 소유자가 진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6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1일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누가 져야 돼요? 매수인 져야 되겠죠. 6월 1일 이후에 거래가 되면 매도자가 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간이 누가 오래 갖고 있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6월 1일 시점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6월 1일에 거래가 되면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3시 59분 59초 시점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6월 1일까지 거래되는 것은 매수인이, 6월 1일 이후에 거래되는 것은 매도인이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때 여기 사실상 소유자가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면 누가 진다? 지분권자가 지면 되고요.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억나시죠? 자, 특히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다를 때는 주택분 재산세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건 어떡하지? 무슨 비율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뭐라 해라? 안분해서 나누어 계산해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읽고 보실래요? 이게 주택인데요. 건물은 A가 소유하고 토지는 B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때 A와 B의 재산세는 얼마죠? 주택인데 건물은 A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B가 소유하고 있어. 그럼 A와 B의 재산세는 얼마가 돼야 되지? A는 얼마 내야 돼요? B는 얼마 내야 돼요? 응? 시가 표준액이 재산세액이 건물을 A는 얼마 내고 50원 내고 B는 100원 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라면 주택이라면 A와 B는 합쳐서 얼마를 내야 돼? 120원을 내야 돼. 이 물건이 주택이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된다고요. 맞죠? 대신에 120원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만 내면 되는 거야.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얘는 어떻게 돼요? 1500분의 1000에 대해서만 내면 되지.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 비율로 나누어서. 이해 안 돼요? 이해되죠? 아이, 주택이면 이걸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 내면 돼요? 120원 내면 돼.
이거를 달리 소유하고 있어. 그럼 얼마 내면 돼요? 합쳐서 120원 내면 되는 거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 재산세하고 토지 재산세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 주택에 대한 세금을 지분 비율로 내던가 토지 가입 비율대로 건물 가입 비율대로 내던가 얼마 내면 돼? 120원 내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내야 된다? 공무상 소유자가 내야 돼요. 왜 공무상 소유자가 내는가 봤더니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실상 종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진다? 공무상 소유자가 진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살상의 소유자와 공무상의 소유자가 서로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자, 만약에 B가 등기를 지연합니다. B가 등기를 지연하면 A는 여전히 누구로 남아있고 공무상 소유자로 남아있고 B는 살상 소유자가 되겠죠. 이게 지금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져야 돼요? 네?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뭘 하면? 이거 누가 신고하는 거죠? 공무상 소유자가 하는 거죠. 아니, 왜 등기를 지연해? 등기를 지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6월 1일 지나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무상 소유자인 A는 적극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권자한테 알려주면 과세권자는 살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한테 부과한다? 살상 소유자한테 부과하겠죠. 뭐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무상 소유자가 질 수밖에 없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합니다. 언제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다? 10일 이내. 과세 기준부터 10일 이내 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되지 않았어요. 상속이 개시인데 등기되지 않았어. 그럼 누가 져야 되죠? 역시 신고를 하면 누가 져야 되고 살상 소유자가 지면 되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 누가 져야 되지? 공무상 소유자가 져야 되겠죠. 근데 공무상 소유자는 이미 갔잖아. 그럼 누가 져야 돼요? 상속인이 져야 되겠죠. 어떤 상속인이 진다? 주된 상속인. 이때 주된 상속인은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오케이? 자, 네 번째.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차별하고 사용권을 어떻게 받았다면?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누가 져라? 매수계약자. 여러분들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액을 체결한다면 이거 소유권은 누구의 소유권이에요? 예? 아직 국가 등의 것이죠. 연부란 연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라고 봐야 되겠죠. 국가 소유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야 돼? 국가 등의 것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돼야 되지. 맞죠? 그런데 그 사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용을 개인 등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개인 등이 무상으로 쓰고 있어. 그럼 그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개인 등이 이익을 보고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해야 되겠다? 과세해야겠다. 누구한테? 매수계약자. 하지만 이게 뭘로 생각한다면? 유상으로 산다면? 이거 뭐가 된다? 비과세.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다섯 번째, 오늘 신탁재산에서는 누가 지고요? 어? 신탁재산은 누가 지고? 수탁자가 져야 되고. 예? 자,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남겨둔 것은 누가 진다? 사업 시행자가 진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누가 지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사용자가 져라.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지? 행방불명이 됐거나 또는 소송 중에 있거나 이렇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누가 진다고요? 사용자가 져라. 이렇게.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도 역시 별표 5개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도 별표 5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종부세. 자, 제가 오늘 요약 좀 프린트 보세요. 별도 합사는 몇 억 초과할 때? 80억. 종합합사는 5억. 주택일 때는 6억 초과한 자가 납세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안 쓸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까 과세 대상하고 납세무자하고 비교해보면 문제는 어디서 주로 출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세 대상하고 납세무자 문제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중요해요? 납세무자가 중요해 보니까? 납세무자가 훨씬 더 문제가 나올 게 많죠. 납세무자에서 문제 나온다면 어디서 납세무자? 취득세 납세무자와 재산세 납세무자의 문제 수준이 더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결국 어디가 중요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납세무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과세표준 세율에서 대부분 지방세를 다 맞출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가셔가지고 요약집도 보시면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필기로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